HBM은 우리나라가 90% 생산하고 있고요. 그것도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93에서 95% 생산하고 미국이 한 5에서 7%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AI 반도체 성장하고 같이 가요. AI 반도체가 지금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0%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업체에서 전망하는 게 HBM 시장 성장률이 40%라고 했거든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지금 CT에서 나온 자료는 89% 이야기해요. 그럼 이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피처폰일 때는 다 키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터치 스크린으로 UI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 터치 스크린을 대한민국이 독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AI 혁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고 같이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HBM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데, 네, 3년차 유튜버, 네, IT의 이영수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을 쓴 새내기 작가, 그리고 17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한 비중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역 흑자에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뭐 고용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하는 품목,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향후 미래가 걸려있는 산업이 이제 반도체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AI, 뭐 모빌리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세대 기술들인데 거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원자재가 반도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제일 높았던 게 원래 원유였거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2013년부터 원유 수입액을 넘어선 게 반도체 수입액. 그게 이제 중국의 경제가 고도화가 된 거죠. 보통 이제 제조업으로 이렇게 한 스텝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경공업, 중화학공업, 나중에 이제 첨단 전자산업 하잖아요. 전자산업을 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어디 나오냐? 반도체 쪽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반도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일본도 반도체를 했고, 한국하고 대만도 반도체를 했고, 원래 전자산업 하다가 이제 중국도 반도체 산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한테 딱 목덜미 잡혀가지고 지금 약간 좀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는 메모리만 잘하면 돼, 이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전체 반도체가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중에서 25에서 30% 비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때 비메모리라고 했던,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그 시스템 반도체가 70에서 75%를 차지하는데 여기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별개의 어떤 그 산업이고 섹터였잖아요. 근데 이게 AI라는 변수 때문에 계속 점점 컨버전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메모리만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가 제일 중요한 AI 혁명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AI라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챗 GPT처럼 아주 거대 모델이죠. 여기서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AI. 우리 영화에서 보던 아이언맨 같은 게 이제 범용 AI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AI라는 거는 특정한 기능, 아주 제한된 기능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파고 같은 거. 이제 그런데 범용 AI가 되면 AI 혁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네이버가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바엑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봐도요, 미국의 빅테크가 장악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그런 플랫폼 독립이 돼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뭐 이런 거 쓰지 우리나라처럼 카카오 쓰고 네이버 쓰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제 AI 모델링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에 맞는 컴퓨팅 파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AI를 구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중국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도 있고 AI 반도체도 있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산업도 있죠. 자동차 산업이 있죠. 컴퓨터 산업이 있죠. 스마트폰 산업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충분하다 볼 수 있죠. 대만은
파운드리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완제품 업체가 취약하죠.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3분기에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반등이죠. 반도체가 그동안 계속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계속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지금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까먹고 있죠.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67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사업의 적자가 한 3조 7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잠정 실적만 발표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정도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분기에는 적자 폭이 4조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1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3분기에 메모리가 바닥을 찍고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둘 다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고가 줄고 있어요. 전방 시장에서 재고가 줄면 고객들이 다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 폭이 줄다 보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양대 산맥이잖아요. SK 하이닉스 또한 3분기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업 손실 규모가 조 단위라고 하는데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3분기 매출이 한 9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해서 매출은 1조 정도가 더 나왔고요. 잘 나왔고 영업 이익은 한 시장 컨센서스가 1조 6천억 정도 적자를 봤어요. 실제로는 2천억이 더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별로 안 좋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도 안 좋아요. 지금 뭐 주가가 5%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뜯어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D램이에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두 개가 핵심인데 D램은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어요. 이번 분기에. 그럼 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냐? 낸드 플래시에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회계 처리가 되면서 그 적자가 이렇게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본업 자체로는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도 지금 아마 3분기에 한 3조 7천억 정도 적자를 본 걸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낸드에서 난 적자예요. D램 적자 폭은 굉장히 적어졌고요. D램에서 적자를 보는 거는 이제는 5천억 정도 수준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적으로는 두 회사가 나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산업의 적자폭과 흑자폭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메모리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라는 거는 D램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메모리 산업이 전체 반도체에서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D램이 한 60%, 낸드가 한 40% 정도 비중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범용품이에요. 범용품이라는 거는 어디든 보드에 꽂아도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수요가 많으면 막 가격이 올라가죠. 쇼티지가 나니까. 근데 이번처럼 수요가 죽어버리면 가격이 끝없이 폭락해요. 그리고 안 팔려요. 전방에 재고가 많으니까. 그게 범용품의 특징이거든요. 삼성의 D램 이익이 많을 때는 TSMC 전사 매출보다 그 이익보다 많이 나요. 그런데 멀티플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딱 주문한 것만큼 사가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죠? 그러면 메모리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격 변동성도 들쭉날쭉한 거죠. 다만 지금 메모리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변화에 있냐면 메모리가 이제는 점점 범용에서 스페셜티로 바뀌고 있어요. 특화된 아이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메모리의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칩 있죠. 그 A100이나 H100 같은 칩이 GPU라고 하는데 그게 프로세서하고 HBM이 세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상 복합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GPU가 있고 D램 아파트가 있고 밑에 지하로 연결돼 있죠.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HBM은 엔비디아가 딱 주문한 만큼 사가고 그리고 연 단위로 주문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근데 메모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은 3개월마다 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움직이죠. 그리고 심지어 서버용 D램은 있죠. 매달 내고를 해요. 매달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HBM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주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좋냐면 HBM 매출 비중이 늘어나서 그래요.
HBM 매출 비중이 15%를 돌파했고 D램 사업에서 조만간 20%를 돌파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부별로 뜯어서 놓고 보면 하이닉스한테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게 맞죠. 이건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수요는 어떤 거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3가 있거든요. 수요처가. 제일 큰 수요처가 지금은 서버예요. 서버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럼 이제 보통 D램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버가 40에서 한 42%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한때는 최고 중요한 수요처였어요. 40% 초중반까지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서버한테 뒤졌죠. 그래서 지금은 35에서 3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PC예요. PC가 적을 때는 한 13%, 많을 때는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쩌리들, 뭐 자동차용, 뭐 가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이전에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시장에서 추가된 그런 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절대값이 더 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버 클라우드라는 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급하게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버라는 게 개별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간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면서 투자가 확 일어났고요. 그 뒤로 또 투자가 확 꺾였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게 3년, 4년 쓰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수요가 부진했던 거고 최근에 뭐 서버 쪽에 AI, 생성형 AI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많은데 그러면 왜 총량이 안 느냐? 생성형 AI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금액도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기존의 일반 서버 인텔 CPU 두 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D램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안 팔려요. 그거는 왜냐하면 경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금융회사나 통신사들, 전산실 뭐 이런 쪽에 투자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 투자는 안 하고 당장 급한 생성형 AI 쪽으로 막 몰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플러스 20이 안 되는 거고 100이 80으로 줄고 생성형 AI가 더해져도 총량은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들도 지금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빅테크 업체들이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네들도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의 우선순위는 생성형 AI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생존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성형 AI에서 뒤처지게 되면 AI 혁명 시대에 그냥 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넘버 1, 2, 3 안에 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 다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여러 업체들이 다 우리도 생성형 AI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메인 업체 한 3개만 살아남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못 들어가면 서브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생성형 AI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기존의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력을 감축해서 AI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HBM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부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HBM 시장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주문형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HBM인데 이거는 AI 반도체의 성장하고 같이 가요. AI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 HBM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품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피처폰일 때는 다 키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UI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 터치 스크린을 대한민국이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AI 반도체가 지금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0%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산술적으로 봐도 HBM 시장 50%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성장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AI 반도체 트렌드가 HBM을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최신 AI 칩이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거든요. 여기에는 HBM이 80GB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차세대 제품이죠. AMD의 MI300X나 엔비디아의 B100이라는 게 내년 2분기 나오거든요. 거기는 192GB가 쓰여요. 그러면 1.5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AI 반도체에 HBM을 많이 쓰는 추세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 없어가지고 자체 설계하는 AI 반도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테슬라 도조에 쓰이는 D1이라는 칩인데 거기도 기본 HBM이 들어가요. 다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HBM이 주문형 반도체라도 HBM이 다 들어가고 2.5D 구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게 지금은 AI가 서버 쪽의 이슈였잖아요. 그동안에는 챗GPT 같이 뭐
A100 1만 개 가지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쪽의 데이터 트레이닝은 만약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해도 이제는 AI 트렌드가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나 자율주행차나 여기 자체 칩셋에서 AI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안에 AI만 처리하는 NPU 블록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런 칩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애플도 자기의 모든 자사의 제품에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용 칩에도 옆에는 HBM이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HBM 시장 성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90% 생산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1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93에서 95% 생산하고 미국이 한 5에서 7%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3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HBM은 기본적으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D램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진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미래의 잠재 가치에 비하면은 오히려 현재 주가라던가 현재 퍼포먼스가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하나의 더 업사이드가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그러면 기존의 AI 반도체의 파운드리가 하면 당연히 TSMC가 100% 거의 대부분 수혜를 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TSMC의 지금 생산 능력이 못 따라가 주죠. 엔비디아 칩을 지금 쓰고 싶어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안 돼 있는데, 그 병목이 어디 있냐면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병목이에요. 코워스라고 하거든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2.5D의 주상복합 구조를 TSMC가 다 만들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쪽이 너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생산이 안 되니까 AI 투자할 때는 많은데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TSMC 쪽에 줄 서 있던 업체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삼성을 찾아오죠. 삼성 파운드리. 그래서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서버용 AI 칩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하고, 그리고 2.5D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생산을 해주는데, 독일의 지멘스라는 업체가 지금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삼성이 잘하면, 그러니까 삼성이 TSMC 좀 못지않게 수율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뭐 하면 쓸 때는 많죠, 팹리스 업체들은. 결국에 이번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야 또 다른 이제 문의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혁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고, 거기서 같이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HBM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AI 반도체에 또 수혜가 돼버리면 더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삼성이 뭔가 최첨단 기술을 내놓으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죠. HBM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삼성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기존의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범용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되게 잘했던 건데, 이게 주문형 반도체로 가면서 시장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열릴 줄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삼성이. 그래서 지금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빨리 열심히 팀을 리빌딩하고, 최근에 막 보면 기술 로드맵들 막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이닉스한테만 가지 말고 우리한테도 와서 주문형 메모리 주문해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절치부심해서 빨리 할 텐데, 그 3, 4년의 연구개발 격차라는 게 단기간에 좁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 HBM3거든요. HBM3가 4세대 제품인데 SK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독점을 하고 있고, 여기가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인데, 삼성이 이제 9월에 HBM3 양산하겠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 생산되는 물량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뭐 수율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 HBM3E라는 제품이에요. 그게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스호퍼 200, GH200이라는 칩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B100이라는 칩에다가 기본 적용이 돼요. 그러면 4세대, 5세대까지는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삼성이 한번 뭔가 여기서 그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HBM4예요. 왜 그러냐면 HBM3하고 HBM3E하고 HBM4부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바뀌어요. 기술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공장에서는 삼성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서 기존의 핀팩 공정으로 가면 TSMC가 워낙 압도적인데 3나노부터 삼성이 게이트-올-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도입해서 뭔가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의 HBM 경쟁도 그럴 것 같아요. HBM4부터 공정이 많이 바뀌는데 비트가 기존의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늘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본딩 공정으로는 이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급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려워요, 공정이. 거기서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베팅을 하고 그런 기술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도 기존 HBM3 같은 경우 8단인데 HBM3E까지는 12단. 그래서 8단 12단에서는 하이닉스한테 뭔가 당장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 HBM4부터 16단이 돼요. 16단이 되고 인풋 아웃풋 수가 2048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게 삼성의 생각이죠. 이런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돈이 많나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돈이 많나요? 그건 심플하게 삼성전자가 지금 100조 원의 현금이 있고요. 현금상 자산이 있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운전 자금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달러채를 6% 중반에 발행했었잖아요. 그게 2조 6천억인가 그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그게 현금이 다 말라버린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HBM 때문에 엔비디아가 선수금을 줬죠. 조 단위로 한 1조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을 할 때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단계가 HBM4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굉장히 비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사리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HBM이 버전이 올라가면은 완전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공존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HBM 시장이 전부 HBM3는 아니에요. 올해 시장 규모가 한 3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39억 달러 중에서 HBM3 시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70%는 HBM2E, HBM2 이런 아이템들이 아직까지 팔리거든요. 근데 부가가치가 어디 나오냐? HBM3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HBM3E 쪽이 신제품에 다 탑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H100이나 A100 같은 칩에 쓰이는 거죠. 근데 B100이라는 칩이 나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H100이나 A100을 생산량을 줄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늘려요. H100 같은 게 올해 쥐어짜서 만드는 게 50만 개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150만 개에서 200만 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B100이랑 칩하고 GH200이라는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이 되면 이제 그쪽 비중을 또 키우는 거죠. 지금 Q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업체에서 전망하는 게 향후 5년 동안 HBM 시장 성장률이 40%라고 봤거든요. 지금 CT에서 나온 자료는 89% 이야기해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닉스 혼자 다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오고 마이크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빠질 건 없는 거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만 해도 89억 달러 시장인데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반도체 장비주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은요.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 하고요. 이걸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는 TSV라고 해서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거든요. 그걸 식각으로 뚫어요. 거기에 이제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디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고속 엘리베이터. 그게 1024개가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칩에다가 1024개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를 비트가 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시그널들이. 그리고 이거를 층끼리 붙여야 돼요. 아파트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짓지만 디램 아파트는 한 층 짓고 붙이고 한 층 짓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디램 아파트의 한 개 층이 거의 종이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라이먼트를 하고 깔끔하게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TC라고 하거든요. Thermal Compression. 그러니까 열하고 압력을 해서 정확하게 딱 붙여야 되는데 그 기술이 세계 탑이에요. 한미 반도체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주는 거고요. 다른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업체들은 해외에서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국산화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다르죠. 이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이제 뭐 코덱스 반도체나 뭐 타이거 에펜 반도체 탑10 그리고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이렇게 있는데 이런 ETF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을 다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업이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ETF에 분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